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보호제의 간단한 정의와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 동향을 통해서 국제 동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기존에 저희가 중장기 전략에서 살펴보고 있는 국가 계획이 어떻고, 이제 글로벌 GBF 내용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국가 보호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호적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12대 정의, IUCN의 정의인데요. 특별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2대 정의가 좀 더 심플하고요. 특별한 보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지정되거나 규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이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연의 보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것들은 에어리어로 보고 있는 것, 생쥐비디에서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스페이스로 보고 있다는 거죠. 3차원의 공간 차원에서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바뀐 거죠. 예전에 90년대에는 사실은 2차원 차원에서 보존을 얘기했다면 2008년에 새롭게 보호적을 정의하면서 3차원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그 근대적 보호지역 개념 1800년대 생겨났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에서는 사실은 뭐 신성 지역이나 그다음에 왕들의 그 뭐 사냥터 보전 뭐 이런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이 존재해 왔었고요. 이제 뭐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 모델의 보호지역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먼저 지정 목적을 보시면 아름다운 경관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야생지의 본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 야생지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문화적 가치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안에 돌아가는 생태계적 기능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 모델이나 신흥 모델로 돌아오면서는 그런 문화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의 지원이나 기후변화 적응이나 저감에 대한 가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근대 모델에서는 정부 주도로 다 이제 보호를 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한 거본 형태를 이제 공고하게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지역은 딱 그 지정을 하면 딱 그 지역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뭔가를 뭐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립된 섬으로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모델로 오면서는 그게 이제 물리적인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생태 광역,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모델로 오면서는 물리적인 연결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연결성, 분야별 통합적 접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다음 국제적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공원총회는 매 10년마다 1962년부터 매 10년마다 보호적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부 관계자들 모여서 10년간의 보호적이나 생물다양 이슈를 세팅하는 굉장히 큰 총회인데요. 1962년에 국립공원 운동이 적외적 확산을 이끌어낸 게 1차 총회입니다. 이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1972차 총회 세계유산 제도, 그래서 세계유산 협약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3차 총회에서는 이제 글로벌 보호적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4차 총회에서 최초로 보호지역에 대한 글로벌 타겟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량적 타겟을 설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00년까지 10%의 타겟을 설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타겟들이 조금씩 진보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5차 총회에서는 2003년에 이제 접경지 협력이나 보호적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들 했습니다. 보호적 실행 프로그램은 저희가 파우파라고 부르는데, 일단 보호적 관련돼서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생물다양성 협약 이제 7차 총회에서 이게 이제 파우파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5차 총회에서. 그래서 2014년에 이제 6차 총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보호적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 분이시는데요. 나이젤 더들레이라는 분이 한 20년간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6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강조, 거버넌스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보호적 혜택에 대한 거, 그다음 사회적 지지, 보호적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광역적인 접근의 강조, 이런 것들 6가지를 뽑았고요. 6차 총회는 이제 시드니에서 있었습니다.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회의였고요. 공원에 관련해서, 사람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전 지구적 관점에서 3가지 인스파이링 솔루션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총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적 관련해서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함을, 그다음에 사람에 관련해서는 사람과 자연의 커넥트,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지구의 관점에서는 지구가 직면한 굉장히 다양한 위협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위험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으로서 한번 찾아보자,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총회 사진들이고요. 그다음 IUCN 총재 뭐 이렇게 토론 자료 있고요. 그다음 해양 지역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파빌리온에 대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 사실은 그 보호지역 관련해서 근대적 보호지역계는 미국에서 생겨났지만 공원청은 캐나다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랫부분에 계신 분은 팍스 캐나다 청장도 하셨고 세계 보호지역 위원장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뭐 강연하는 질문 토론하는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보호지역에 대한 그린리스트가 이때 런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보호되는 것들을 IUCN에서 지정하는 그린리스트를 런칭을 공식적으로 했었고요. 이때 우리나라 국립공원 3개소가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6차 총회의 결과물입니다. The Promise of Sydney라고 해서 비전을 3가지 관점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 12개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이노버티브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 각 국가별로 어떤 커미트먼트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사례들을 모아놓는 그런 형태였고요. 12개 분야를 잠깐 보시면 전통적인 이슈인 보정 목적 성취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후변화나 건강 이슈,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슈, 그 다음 미래 세대와 커넥트하는 문제, 해양 보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아까 3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노 넬로스를 말씀 주셨는데 신재현 활동가님께서 이게 노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보존 분야가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진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경위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자연이 리모트한 지역에서 그대로 자연만 있으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이슈가 되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 해결책,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비전에서. 그다음 각국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어떤 재원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보호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커미트먼트를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도전적인 뭐 어쨌든 커미트먼트를 했었는데요. 그다음 이제 그 파크 콩그레스를 러시아에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도전적인 커미트먼트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적 관로 글로벌 목표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5차 세계공원총회에서 이제 그 정량적인 타겟을 먼저 설정했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그 생물다양성 기업 10차 총회 때 생물다양성 전략을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20가지 아이치 타겟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아이치연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20가지의 타겟을 행동 타겟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치 타겟 11이 보호지역 관련입니다. 보시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정량적으로는 육상은 17%, 연안이나 해양은 10%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보호하자라는 얘기였었고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 지역이나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이 생태계적인 대표성도 확보하고 연결성도 확보되어야 하고,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을 같이 엮어서 이런 것들이 보다 광역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굉장히 질적 목표들이 많음을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인데요. 이것의 정의는 사실은 2010년에 타겟을 설정한 이후에 8년이 걸려서 정의에 공감했습니다. 데피니션은 2018년에 저희가 했는데요. 일단 보호지역이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보존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보존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들을 OECM,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보호지역과 링크돼서 통합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ECM의 중요성은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 확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성 측면, 그 다음에 보호지역을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주류화시키는 측면에서 OECM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좀 더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프로그레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말 기준으로 이제 어떤 조금 기준은 다른데, 보호지역 면적에 있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뭐 타겟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가별 커미트먼트 해놓은 것도 있고 계획들이 있어서 수준을 반 이상 부분적으로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측면이나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KBA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잘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봐왔는데, 보호지역내에 있는 것들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19% 정도, 그냥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건 한 40% 정도. 그래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핵심 생물당 글로벌 차원에서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보호가 안 되는 지역들이 39%가 넘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하는 곳인데 그런 지역들이 39%가 넘게 있다는 것이고요. 생태계적인 대표성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생태계 유형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근데 육상에서는 담수 생태계가 조금 보호가 약하고, 해양에서는 근해보다는 원양 지역이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관련해서는
관리효과성 평가가 한 20% 정도가 수행이 되었고, 공정한 관리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가 프로그레스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광역적 경관으로 통합관리 또한 그 프로그레스 진단을 거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수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이나 여타 계획과 연계를 통한 메인스트리밍이 필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OECM 컨셉은 거의 정의 자체가 18년에 정의되어서 진전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그것들 이제 얘기를 나눈 건데요. 일단 뭐 육상은 아까 15% 정도 해서 21년 현재 16%가 좀 안 되고요. 해양을 좀 보시면 이제 해양 전체로 그러니까 지구의 71%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7.4%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아래 도표를 보시면 EEZ 그러니까 국가의 관할해역으로 따지면 17.3%가 보호가 되고 있고요. 이제 공해상 주인이 없는 비욘드 내셔널 주리딕션을 가면 1.5%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어서 합치면 7.4%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육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17% 이상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조금 색깔이 좀 약간 좀 얕죠. 예, 17%에 미치지는 못하는 상태이고요. 다음 해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양도 우리나라만 좀 보시면 이제 뭐 3% 이하 정도에 이제 되고 뭐 이제 호주나 이런 지역들은 3% 이상, 이제 10%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아까 KBA 말씀드렸는데 KBA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KBA 중에 보호 안 되는 지역이 아까 지금 마지막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39.3%가 보호적 바깥에 있다. KBA가 그게 이제 주목할 점이 되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생태계적인 대표성은 이제 전 지구를 통틀어서 이제 에코리전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에코리전 중에 보호가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1% 이하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도 육상에는 5.6%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그다음 효과적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21% 국가만이 이제 그 12에서 설정한 60% 이상의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달성한 정도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60%는 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공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배적, 절차적, 인지적 공정성인데 인지적 공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다양성이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WDPA에 등재되어 있는 뭐 80% 이상의 보호 지역이 정부 주도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잘 연결된 보호적 관련해서 50% 정도가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결성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광역 생태 경관으로의 이제 통합 관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깊은 프로그레스 진단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향이 적은 지역에 보호 지역이 20.4% 정도가 있다고 해서 좀 더 이제 인간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보호 지역을 지정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들은 다 이제 야생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OECM 관련해서 이제 정의가 채택되어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발굴해서 리포팅할 것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제 보고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행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면적 측면에서는 육상은 거의 뭐 글로벌 프로그레스를 이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EEZ 기준으로 2.12%로 이제 뭐 글로벌 차원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제 성취도가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7%가 넘었었잖아요. EEZ 기준으로. 그다음 중요한 지역 관련해서 KBA 중에 우리나라는 IBA가 그러니까 중요한 조류 서식지를 얘기하는 건데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는 법정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22개만 부분적 포함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적인 대표성은 아까 그 육상 지역의 821개 에코리전 중에 우리나라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틀면 4개 에코리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포함한 3개 에코리전을 보면 이제 보호 정도가 그 백두대간을 따라 있는 만주 호남면 같은 경우는 보호가 잘 되고 있고 그 다른 지역들은 이제 1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효과성 평가는 46% 이상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했고 공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진단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나라 보호 지역을 지정한 현황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아까 KBA 보호 정도입니다. 보드라이프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관리되거나 그다음에 전체 보호지역으로 관리되는 게 한 22개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개에 대한 보호 지역으로서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에코리전 대표성입니다. 아까 3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호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 중부 호남님이 제일 많죠. 뭐 79%에 이르니까 그 중에 14%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구조는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UN 리스트에 보호적 리스트에 그 보고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정부 주도형입니다. 정부 거버넌스 그이고요. 카테고리의 다양성도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카테고리 4인 종서식지 보존이 제일 많은 걸 아실 수 있겠고요. 다음. 기존의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를 법정계획에서 국가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관계부처 합동 또는 이제 해수부나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립 시기가 거의 조금 다르고요. 수립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목표 논도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목표하는 그 숫자들도 정량적인 숫자들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육상 뭐 21년도 기준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의 계획인데 우수한 생태계 지역을 국토의 3분의 1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스트 같은 국제적 인증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야생동물 보기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해양 쪽에 대해서 이제 19년에 제시된 것은 해양보호지역의 2028년에서는 한 EEZ 기준의 10% 정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나온 이제 해양환경종합계획에서는 또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영해 기준으로 20%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EEZ는 200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해는 12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좀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그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에서는 생태축을, 광역 생태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는 방법으로서요 광역 생태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도 보호지역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효과적 관리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자연환경 기본계획에서도 보호지역의 확대 목표와 그다음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목표를 제시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환경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광역 생태축과 광역 생태권 구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스트 20 GBF를 고려한 국가 보호적 목표를 설정 방향에 대해서 여하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작년에 유엔 총회가 75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제 그 세계적인 리더들이 온라인 상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보호적이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어서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공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세그멘트에서 4가지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한 그린 리커버리를 통한 그린 리셋, 그다음에 전환적인 트랜스포머티브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함 등등을 여튼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뭐 G7 확대회의가 있었고 우리나라 VIP께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정상들이 2030년까지 이건 포스트 2060 GVF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육상과 해양 면적 30% 보호하는 30by30 목표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형성을 하고 그 참여하는 국가들도 국가 계획에 이걸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놨는데요. 글로벌 목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그다음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국가적인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 접근법에 대한 어떤 차별성에 대한 염두는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 2020 글로벌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에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 현황 진단을 한 건데요. 어떤 이제 생물 다양성 타겟도 성취된 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번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단순히 그 자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염에 대응하거나 외래종에 대응하거나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나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 그런 것들이 필요함을 쭉 도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 배경 하에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CBD에서 프레스 릴리스가 됐는데요. 그래서 12일 날 나온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050 그 생물 다양성 비전 달성을 위해서 2030년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위협 요인을 저감하겠다는 거 8개 목표, 그 다음에 인간의 수요를 대응하는 지속 가능 이용 관점에서 5개 타겟, 이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툴과 솔루션으로서의 8개, 그래서 21개 실행 타겟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보호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지역 관련된 내용들의 이제 진화의 내용인데요. 첫 단계 이제 제로 드래프트에서는 30% 정도를 보호하자. 근데 특별히 중요한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KB 같은 것들은 최소 60% 이상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엄정하게 그중에 최소 엄격하게 보호되는 게 10%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굉장히 간소하게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질적인 지표를 뭐 웰 커넥티드 아니면 이펙티브 시스템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제시를 했었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제시된 이제 퍼스트 드래프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방형 작업반의 논의를 위한 거고요. 그 논의를 위한 퍼스트 드래프트에서는 거의 IC 타겟 11의 내용을 거의 계승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30%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자는 용어를 컨트리뷰션이라는 용어로,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를 빼고 It's contribution to people이라는 용어로 바꿨고요. 그 외에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그다음에 생태계적인 대표성, 연결성 확보, 그다음에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 관리, 이런 얘기들은 그대로 IC11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타겟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타겟 2에는 복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결성 증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20% 정도를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타겟이 있고요. 그다음 타겟 A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등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업데이트드 제로 드래프트에서는. 근데 퍼스트 드래프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기가톤 정도를 얘기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활동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얘기를 이제 타겟에다가 숫자로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제가 마지막에 볼드체로 제가 해놓은 게 부정적인 생물 다양성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게 생물 다양성 보존과 똑같이 상승작용이 꼭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타겟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을 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최종 타겟이 아니고 2050년 비전 달성을 위한 인터림 목표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그 기존의 법정계획에서 얘기하는 국가 차원의 목표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체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나 부처별 연계할 수 있는 이행체계 진단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입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기존에 하고 있던 생태계 보호나 지속 가능한 뭐 관리, 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지구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IUCN에서는 7가지 사회적 도전 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자연 기반 해결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복지나 생물 다양성 혜택이나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이 슬라이드에 다 모아져 있는데요. 아까 이제 중요한 지역의 60% 이상을 보호하자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한 그 조류 서식지 보호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 국가 차원에서 그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 생태계 서비스 중요한 지역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체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타겟은 이제 30 30 해서 30년까지 30% 지역을 다 하자라고 육상해양 구분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많이 차이가 좀 있어서 육상 해양을 구분해서 타겟을 설정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호 지역만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효과적인 보존 수단을 포함해서 이제 30%나 10% 타겟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글로벌 차원에 맞춰서 육상해양 구분 없이 30%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잘 감안해서 육상과 해양을 구분해서 뭐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국가보전지역 시스템에 대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OECM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기존의 보호적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국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아까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엄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목표들에 대한 생태계 대표성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효과적이고 공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브 타겟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OECM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발굴이나 보고 전략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타겟 설정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예를 들면 30%의 타겟을 했으면 보호지역으로서 얼마, OECM을 어떻게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것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보는 것도 저희의 액션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 보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정립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면적을 몇 프로 보호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에 생태계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을 것인지, 그들 간의 연결성은 잘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메인스트림 되는 광역적 경관으로의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그 신재훈 활동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페스하고 IPCC에서 공동 워크숍 결과물에서 나와서 메시지를 41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케이프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케이프 어프로치. 이게 사실은 보호지역이나 그 생태계 보전을 주류화시키면서 광역적 경관으로서 관리를 얘기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역들이 그냥 뭐 페이퍼팍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2050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전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